네, 여러분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단원 6단원 나가고 있고요. 6단원은 20문제에서 5문제에서 6문제나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원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단원부터 6단원까지는 여러분들 오늘 읽어보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쟁송에서 행정소송과 심판으로 나눠져 있고요. 행정소송의 분류는 항당민기, 취무부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취소소송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취소 소송의 적법 요건은 당대의 재정관이라 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대상 적격을 공부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당사자 적격.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원고 적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66쪽입니다. 자, 원고 적격이란 말 그대로 원고로서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를 이제 따져본다는 건데, 당사자 능력이란 개념을 먼저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시험에서 이건 중요하진 않은데요. 너무 기본적인 거죠. 원고가 일단 뭐 소송을 제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외국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근데 어찌 됐건 원고가 동물이거나 자연물일 때도 과연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하지만 어찌됐건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은 안 되고요. 자연물의 일부인 동식물도 안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당사자 능력이란 개념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이나 자연은 안 된다, 이 개념만 가지고 가시고, 이따 국가에 대해서도 보긴 볼 건데 여기서 잠깐 보자면, 국가는 국토이용 계획과 관련돼 있어서 기관 위임 사무 처리에 대해서, 그럼 기관 위임 사무를 누구한테? 지자체한테 맡겼겠죠. 그 관계에 있어서 지자체장을 상대로 지자체가 내린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일단 국가 자체는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 기관 위임 사무 처리, 지자체장 상대로 소송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원고 적격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적격이란 구체적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의미한다라고 보고요. 행정소송법 12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나씩 또 따져보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원고 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상태로서 사실심, 변론, 종결심은 물론 당연히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고심까지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원고 적격의 이 내용은 어디서 봤어요? 적법 요건에서 봤었죠. 적법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심 1심, 2심을 말한다고 했었죠. 그 2심 변론 종교심은 당연히 그때까지 있어야 되고 3심인 상고심까지도 계속 있어야 되고 없으면 각하가 된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심은 이제 알 것 같은데 변론 종결이 뭐지 뭐 이런 걸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기본적인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거 하나의 심입니다. 1심, 2심, 3심 다 똑같은데 이제 소장 접수는 1심 때만 하는 거죠. 그렇죠? 2심은 항소장을 접수했을 때고 3심은 상고장, 그것만 좀 다릅니다. 이제 1심 기준으로 먼저 소장을 접수하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이 각각 기일은 한 달 정도의 텀을 두고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소장을 접수하고 이제 1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그럼 원고와 피고가 나와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말로도 할 수 있지만 거의 그 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럼 1차 변론 기일 이후에 뭐 필요하다면 또 2차 가고요. 또 필요하면 3차도 갑니다. 그래서 좀 뭐 1년, 2년 가는 소송 같은 경우는 뭐 10차, 12차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아주 간단한 사안이다. 그럼 1차나 2차에서 거의 끝이 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여기는 3차에서 끝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차 변론 기일에서 이제 더 이상 한 달 뒤에 또 이런 변론 기일을 열 필요가 없을 만큼 양쪽 당사자들이 주장을 다 했다. 그러면 3차 변론 기일에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결심.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또는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심, 변론 종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제 변론 종결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3차, 여기 기준으로는. 그리고 나서 보통 이 3차 변론 기일이 결심이 되고 변론 종결이 되면 약 한 달 뒤에 선고 기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고 기일은
마지막 변론 기일에 잡습니다. 날짜는. 그리고 보통 한 달 뒤에 선고 기일이 열려서 그날 이제 딱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원고가 이겼다, 피고가 이겼다. 이때 이제 선고 기일에 판사님이 선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심에서 1심, 2심, 3심에서 각각 심에서 진행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 그러면 만약에 1심에서 2심까지 갔었다. 그럼 2심에서 변론 종결시까지도 당연히 원고 적격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소송을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법률상 이익이 그럼 뭐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학설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판례는 어떻게 보냐? 법률상 이익 구제설이라 그래서 보호이익설의 입장을 취하는데요. 그 당의 처분의 근거 법률이 있겠죠? 그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가 바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직구라 그래가지고 보통 두 문자를 따서 사례형이나 기록형 때는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 용어에만, 이 문장에만 익숙해지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 법률상 이익을 따질 때에는 이런 판례의 입장은 거의 직접적인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닐 때 이렇게 보통 따집니다. 만약에 어떤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이 침익적 처분이고 그 처분에 직접적인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그 자체로서 보통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이런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이런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반대로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하다면 그럴 때는 그런 사람에게는 원고 적격을 인정 안 해줍니다. 왜냐? 법률상 이익이 여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시겠죠? 이런 개념들 형광펜이고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용어들 반드시 키워드 잡고 잘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법률의 범위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 우리가 방금 법률상 이익을 봤다면 그 법률의 범위를 또 보는 거예요. 자, 판례는 그 법률을 따질 때 이 법률은 어떤 처분의 근거 법률을 말하는 거죠. 실질적인 근거 법규와 또 이와 관련된 법규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최대한 법률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 법률들이 보호하는 그 개인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넓혀가지고 원고로서 자격을 많이 좀 주기 위한 하나의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속리산 국립공원 용화 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위해 공원 사업 시행 허가에 대한 취소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 이런 용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근거 법규인 자연공원법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이 있는 환경영향평가법도 근거 법령으로 넓혀가지고 이러한 법률들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람이라면 원고 적격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판례가 이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서 법률상 이익까지도 인정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경쟁의 자유, 무슨 자유, 뭐 이런 자유권 같은 성질들 있죠. 그거를 통해서도 원고 적격을 인정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환경권과 같은 매우 추상적인 기본권은 그런 환경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 적격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환경권 같은 경우는 어떤 A 지역에 환경이 좀 오염되는 어떤 공장이 설립된다거나 어떤 정책이 수립된다 했을 때 그 A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차로 한 2-3시간 떨어진 곳에서 거주 중인 어떤 사람이 거기에 공장을 지으면 환경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저는 헌법상 환경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허가 처분을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누구나 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권과 같은 추상적인 기본권은 원고 적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법률상 이익을 내가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는 당연히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내용이고요. 자, 이제 원고 적격을 인정해주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하는 것부터 볼게요. 방금 앞에서 봤던 판례죠? 그죠? 환경영향평가까지 넓혀가지고 보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은 원고로서 자격을 인정해주겠다. 이게 바로 1번 판례고요. 자, 2번 중계 유선방송 사업 허가를 받은 중계 유선 방송 사업자의 이익 역시도 관련법에 의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익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송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서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원고 적격이 부정된 것도 볼게요. 제주 강정마을 일대가, 자, 강정마을은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또 네이버 쳐보시면 진짜 닭강정 마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왜 강정 마을이냐면 제주도 강정동에 있는 마을이어서 강정 마을입니다, 여러분. 그 마을 일대가 절대 보전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환경적으로 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지역으로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해군에서 거기에 관련 기지 같은 거를 지으려다 보니까 절대 보전 지역을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주 강정마을 일대의 주민들이 아니 우리는 절대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계속 살아왔고 그 안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을을 좀 그런 환경 보호되는 지역을 좀 줄이면 우리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판례가 뭐라 했어요? 원고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 환경상 이익은 그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그렇죠? 계집구가 아니라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일 뿐이기 때문에 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는 원고 적격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키워드는 강정마을 주민들 원고 적격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생태 자연도 몇 등급 이런 이제 구역 나누는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 주민들이 2등급이나 이제 3등급으로 바꾸겠다라고 행정청이 했더니 안 된다. 우리는 1등급으로 계속 유지해야지 우리가 누리는 자연적인 거를 더욱더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1등급 권역 인근 주민들은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을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왜냐? 이건 반사적 이익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판례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 승인을 얻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려면 사용 검사 신청이라는 걸 먼저 해가지고 검사 승인이 나야 됩니다. 원래는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주가 신청을 하는 건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기 건물 안에 들어가기로 한 입주 예정자라든가 아니면 이미 들어가 있는 입주자도 사용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유주 대신에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사업 주체, 소유주가 파산이나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 입주 예정자가 그런 걸 예상했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주 예정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사용 검사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 근데 반대로 이러한 입주자들에게 이번에는 사용검사 신청에 대해서 그 신청을 받아줬던 거를 취소하는 것도 과연 그러면 이런 입주 예정자에게 있다고 봐야 되냐? 판례는 이런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사용검사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결론은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에게 사업 주체 대신, 즉 소유주 대신에 뭐는 인정? 사용검사 신청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그 사용검사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기 때문에 원고로서 자격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용어들이 제가 설명 안 해드리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왼쪽 다시 인정해주는 3번부터 봅니다. 자, 국적법상 귀화 불허 처분이거나, 자, 귀화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인정해주라는 거죠. 외국인이었는데 그런 처분이나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그리고 강제 퇴거 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은, 자, 이런 처분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이고 그런 것들을 안 해줬던 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이미 형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처분을 안 해줬을 때 그런 처분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서 원고로서 자격을 인정해주겠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까지 했고요. 오랜 기간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면서 스티븐 유 판례입니다.
거주한 사람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태어났었고 우리나라에서 오래 거주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스티븐 유가 나중에 뭘 주라고 했어요? 외국으로 간 다음에 비자를 주라 했었죠. 따라서 온 거는 이 사건 사증 발급, 비자 발급입니다.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판례에서 결론적으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뭐 빠꾸가 되긴 했지만 어찌됐건 스티븐 유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이 두 개의 판례와 반대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4번. 자, 이번에는요. 우리나라에서 거주했던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 뿐이므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외국인에게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아시겠죠? 왼쪽이랑 오른쪽 구분하실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해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처분, 그 처분이 이제 수익적이냐, 침익적이냐를 볼 건데 그 처분의 상대방은 이렇게 됩니다. 자, 수익적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나한테 이득이 되죠? 근데 그 이득이 된 처분을 취소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나에게 침익적 처분을 했어요. 그럼 나는 그 처분 자체로 내 권리가 침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긍정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 부분은.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볼 겁니다. 처분의 제3자. 직접적인 처분 당사자가 아닌데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러면 원고로서 자격이 있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원칙은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간접적,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 처분으로 인해서 침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 적격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이 교육부 장관이 학교 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대학교 교수협회랑 총학생회는 이러한 임시이사 처분에 대해서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 줬습니다. 자, 왜냐? 실제로 관련 규정들을 따져보면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학교 운영 참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학교 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예요. 다툴 수 있는. 자, 그런데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직원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교직원분들. 그런 분들은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 판례는 논점이 두 가지죠. 어차피 처분의 제3자는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총학생회나 교수협의회나 그리고 또 노조, 직원들도 다 제3자입니다. 왜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이사나 임시이사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단은 학교 운영 참여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원칙의 예외가 되는 거겠죠. 오히려 이렇게 인정이 된 집단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고 원칙으로 돌아가 보면은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죠? 왜 없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없기 때문에 처분의 제3자로서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면허 받은 장의 자동차 운송 사업 구역. 이거는 우리 장의 자동차였죠.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길쭉한 리무진에 관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차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 장의 사업차 관련해 가지고 그런 자동차 운송 사업은 구역별로 다 면허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A시 안에서만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B시까지 넘어가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제재적 처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A라는 갑이라는 사람이 A 지역 안에서만 사업을 해야 되는데 B 구역에 가가지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럴 사안이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 A라는 사람이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소송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의 신청해가지고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재결을 받은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자, 그랬을 때
B 구역에 있던 을이라는 동종 사업자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을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우리 구역 와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과징금을 취소했다? 그러면 이거는 내 사업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내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서 처분의 제3자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 거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여기서 말하는 그 구역 밖에 있는 장의자동차 운송 사업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제3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시겠죠?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요? 면허, 장의, 자동차, 운송 사업 그 직접적인 과징금 받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그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내린 그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제3자이지만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제3자지만 원고 적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 이해관계를 갖는 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해지는 일반 처분의 상대방이 바로 공동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약재를 제조 공급하는 제약회사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고시 어제 공부했죠? 약재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이거는 어떤 처분이에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해지는 일반 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 제약회사, A 제약회사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3자지만 공동 이해관계를 갖죠. 왜냐? 이 내용에 따라서 본인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밀접한 이해관계. 사실 이 용어 자체가 뭔가 인정해주기 위한 용어 같지 않습니까?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도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자, 채석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했어요.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명의 변경 신고 이전에 양도인의 위법 사유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채석 허가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비록 아직 명의 변경 신고를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끼리 영업을 양수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 양수인이 행정청이 내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줘가지고 원고로서 자격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판례와 우리 어제 배웠던 판례 중에 약간 비슷한데 결론이 다른 판례 있죠? 기억나세요? 359쪽의 대상 적격 중에서 통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주택건설 사업이 양도됐지만 그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앞에랑 비슷합니다. 그 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이번에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한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걸 했어요?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해 준 겁니다. 통지. 그 처분을 양도인에게 내렸고 그거를 양수인에게 통지를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통지 자체가 처분성이 있냐 없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한 통지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왜냐? 양수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의 상대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 아직 변경 승인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양도인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수인에게 통지한 것 자체는 처분성이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금 봤던 판례의 그 프로세스처럼 그 양수인은 양도인이 받았던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구할 법률상 원인이 있어서 원고 적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대상으로 다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통지 자체는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처분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소송 대상 자체가. 하지만 양수인은 다툴 수 있어요. 뭘 대상으로 해야 된다? 양도인이 받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그냥 얼핏 보고 나면 이게 통지를 다투는지 처분을 다투는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시험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니은 봅니다. 자, 공매 등의 절차로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영업을 양수한 게 아니라 공매를 통해서 자기가 산 거예요. 즉 여기는 개인들 간의 거래였지만 여기는 그 양도인이라는 옛날 주인이 뭔가 뭐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 처리가 된 거죠. 근데 그 경매에서 A라는 사람이 경매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주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주인으로서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옛날에도 공부한 것처럼 영업자가 바뀌는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해주면 누구의 지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존의 영업권을 갖고 있던 사람의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 이전 주인은 보통 이게 양도인인데, 여기는 뭐 양수 양도는 안 했으니까 그 전 주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전 주인은 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떤 수리?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그렇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인정해줘서 소송에 들어와서 본하는 판단은 또 해봐야겠죠. 실질적으로 왜 억울한지 들어볼 필요는 있는데, 거기는 지금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자격이 있냐 없냐만 지금 따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혹 우리 질문해 주시는 수험생분들 중에 이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논점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또는 그럼 이거 본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소송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 약간 이런 확장적인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은 어차피 판례만 나오고요. 여기서는 적법요건 관련된 판례만 나왔고 적법요건의 결과만 물어보기 때문에 시험은 요 결론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전제사실을 굳이 상상해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를 한 사람이 있고 동의를 안 한 사람이 있겠죠. 그랬는데 어찌됐건 그 정비구역 내에 동의를 안 한 소유자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나중에 설립 승인이 됐어요. 그럼 그 설립 승인 처분을 누군가가 다투고자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다투겠죠. 왜냐? 동의한 사람은 당연히 이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동의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이러한 설립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로서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예탁금 골프장, 이거 뭐 회원권 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골프장이 가입되어 있는 기존의 회원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 처음에 내가 이 가입했을 때 이 골프장에서 우리 골프장은 회원제이기 때문에 딱 몇 명까지만 회원으로 받고 그 이상으로 안 받을 겁니다. 이런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기도 하고 회원이 너무 늘어나 버리면 골프장 예약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골프장 운영자가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 정한 그 골프장 회원 예정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회원을 모집하겠다라는 내용의 모집 계획서를 관련청에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죠.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절차상. 그러면 기존 회원은 내가 처음에 회원이 100명일 때 가입을 했고 100명만 한다고 하니까 가입했는데 이제 와서 500명으로 늘려버려가지고 그런 절차를 처분을 받았다. 오케이 받았다. 그럼 나는 다툴 자격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원 모집 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 결과 통보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요? 골프장 기존 회원은 골프장에서 회원 늘리겠다. 그럼 그거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를 다툴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법무사회 판례 많이 나오죠. 그 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 승인을 신청했는데, 그죠? 법무사가 이제 직원 채용하면서 그 법무사회에게 그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 자체를 안 해줬다. 그럼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된다는 건 우리 계속 봤습니다. 근데 원고가 당연히 보통은 법무사가 신청을 하겠죠. 내가 직원 고용하려고 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으니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법무사 같은 경우는 직접 당사자죠. 근데 제3자인 직원이 되려고 했던 그 사무원도 원고로서 이러한 신청 거부 처분을 다툴 자격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고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시겠죠?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 적격 인정된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법인 및 단체의 구성원도 그 법인에 내린 어떤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직접 개인이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냐? 자, 원칙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조건일 때는 돼요. 첫 번째 조건은 그 법인의 존속 자체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처분. 이 처분을 다투지 않으면 법인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처분이거나 또는 그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스스로 그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 회사에 내려진 처분을 직접 취소 소송을 구할 원고로서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판례는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첫 번째 때 말씀드렸죠. 국가나 지자체, 국가기관은 어떻게 되냐. 국가는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국가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처분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원칙은 아예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이제 하나 있는데요. 원칙상으로 국가인 원고에게는 원고 적격이 없지만 피고 안양시와에 있어서 건축 협의, 보통 이제 그 국가나 또는 지자체 간들이 서로 어떤 그 경계선상에 있는 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제 건축을 할 때 서로 건축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관할을 넘어서는 데까지 영향이 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럴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국가랑 안양시가 서로 건축 협의 관련된 업무를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양시가 건축 협의를 안 해준 거죠. 그 거부 처분을 한 거죠. 그랬을 때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이 되고요. 국가는 이에 대한 분쟁을 어찌됐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실효적인 다른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러한 안양시의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로서 자격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주 예외적인 판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법인으로서 법 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원칙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국가랑 다르죠? 왜냐하면 국가는 자기가 지자체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는 자기 감독권을 행사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자체는 국가보다 아래에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또 지자체끼리는 서로 감독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돼요. 그래서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장을 상대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건축협의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로서.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국가기관은 어떻게 되냐. 국가나 지자체를 봤는데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자, 원래 원칙상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국가기관은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때는 또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처분을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어찌됐건 그거를 뭔가 다퉈야 되기 때문에 다퉈야 되는데 다툴 방법이 없으면 일 처리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되는 경우. 첫 번째 이겁니다. 자, 국가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원장님이 이제 다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국가기관으로서 원고 적격이 원래 없어요. 근데 뭘 다투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하라는 조치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분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내부 고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공무원분이 제가 내부 고발을 했는데 이런 징계 처분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안 받게 해주세요. 라고 공무원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 이 공무원은 내부 고발자로서 오히려 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건데 그 기관장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중징계를 내리려고 해? 그거 내리지 마세요 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하라는 등의 조치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한테 이런 좀 요구를 받았는데 이걸 내가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거부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원고로서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부한 내용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 적격에서도 인정이 된다 했었죠. 그 내용이 여기 있고요. 두 번째는 법령이 특별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에 제재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서 만약에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런 제재적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그 하위 행정기관에 과태료 등을 과할 수 있도록 정해놨을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그 어떤 처분을 받은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이번에는 소방청장입니다.
자, 소방청장도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원래는 원고 적격이 없어요. 근데 소방청장이 어떤 인사를 했는데요. 그 인사와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인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국민권익위원회가 뭐 하라 그러면 되게 강한 권위가 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장은 이를 안 지키게 되면은 과태료까지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원고로서 소방청장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해줘가지고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를 취소할 수 있게끔 일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키워드는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장, 원고 적격 인정, 국민권익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원고 적격 인정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효적 처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효적 처분은 앞에 1단원 99쪽이죠. 2단원인가요? 2단원 같기도 하고 우리가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그리고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때 배웠습니다. 이제 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의 행정행위가 한 사람에게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적, 침익적 효과가 동시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수익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침익적 효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복효적 행정행위예요. 그거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업자 소송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제 경업자, 경원자, 뭐 인인 소송 이렇게 볼 건데 경업자라는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간단히 설명해 드렸죠. 동종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경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동종업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다른 경쟁업자가 그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A 업체가 어떤 도시에서 그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네 바로 옆에다가 B 영업에 대한 또 영업권을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동종업계 사람이죠. 그 처음에 영업을 했던 사람과 두 번째 새로 영업을 했던 사람. 그러면 처음에 영업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좁은데 여기다가도 영업권을 또 내주면 우리 죽으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영업자에게 내려준 처분, 직접적인 처분 아니죠. 이 원래 사람은 제3자로서 복효적 처분이 되죠. 그죠? 새로운 사람에게는 이익, 기존 사람에게는 침익.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경업자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판단 기준은 그게 원래 가지고 있던 업자가 허가 성질이 특허냐 아니면 허가냐.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했어요.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허가지만 특허인 경우도 있다 했죠. 그런 것처럼 특허냐 허가냐에 따라서 원칙과 예외가 다릅니다. 자, 특허가 뭐예요, 여러분? 특허 107페이지에서 배웠죠? 개인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나 능력 등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 개인에게 특별히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소중하겠죠. 그러면 허가는 뭐예요? 원래는 자유로운 행위였지만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못하게 해놨다가 그 사람에게 일정한 경우에 그냥 너 할 수 있게 해제해 주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권리 같아요? 특허죠, 특허.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업자가 특허 기업인 경우에는 특허의 성질을 가진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특허로 받았던 지금까지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봐서 그냥 그 자체로 원고 적격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근데요. 허가 같은 경우는 방금 특허보다 좀 덜 중요하게 느껴진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기존 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왔다면 그러한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으로서는 원고 적격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런데 또 예외가 있겠죠. 예외적으로 그런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그 법률이 있겠죠. 그죠? 그 허가의 근거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을 좀 따져봤더니 그 여러 사업자들 간에서도 해당 사업자들의 과당 경쟁, 즉 뭐 바로 옆에다가 사업을 계속 내줘버리면 너무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안 되겠죠. 그런 내용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그 법률의 근거가 있다면 그럴 때는 기존 업자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이런 법률 내용을 따져봐가지고 원고 적격 인정해 준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판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니까 다 인정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앞에 그 특허 공부했을 때 특허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었죠. 뭐 택시 영업 운송사업, 뭐 버스 영업 운송사업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 버스입니다. 혹시 내가 시험 직전에 급하게 봤다 그러면 버스는 각각 기존의 버스, 새로운 버스 회사,
전부 다 제3자지만 원고 적격 인정된다. 이렇게만 구분하셔도 돼요. 암기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기본 강의니까 살펴보자면, 자, 일반 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운송 사업자가 있고요. 한정 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운송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일단 면허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일반 면허. 일반 면허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시외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정 면허는 딱 한정해 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항버스, 공항 리무진 버스라든가 뭐 그런 딱 어떤 목적으로 버스 운영을 하는 그걸 바로 한정 면허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일반 면허와 한정 면허 좀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자체가 특허기 때문에 일반 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바꿔가지고 이제 기존 한정면허 버스 사업까지도 서로 노선이 겹쳐가지고 이 기존의 한정면허 버스 회사에서는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회사 수익이 좀 줄 수 있는데, 왜냐면 원래 우리 버스를 타는 사람이 일반 면허 버스를 타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경 인가 처분을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나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도 어찌됐건 버스 운송사업이 특허기 때문에 제3자지만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 논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설명 또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외버스 운송사업 계획 변경인가 처분으로 시외버스 운행 노선 중 일부가 기존의 시내 버스, 시외버스랑 시내 버스도 좀 구분하겠지만 어찌됐건 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특성이 특허기 때문에 다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분뇨 관련 영업허가 역시도 특허기 때문에 기존 업자가 새로운 업자가 새로 발생했다. 그 새로운 업자에게 영업허가 내준 걸 가지고 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노선 연장 인가 처분에 대해서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의 자동차 운송 사업자도 다 이런 거랑 같은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허가를 볼게요. 허가는 원래 원칙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되는 애들입니다. 자, 한의사 면허, 우리 의사 면허도 다 허가였죠, 허가. 자, 한의사 면허는 경찰 금지를 해제하는 강학상 허가로서, 자, 경찰 금지가 아까 우리가 봤던 행정 목적상 못하게 해놨는데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 주는 거, 그게 바로 경찰 금지 해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강학상 허가로서 이 한의사들이 지금까지는 한약을 제조하면서 벌어들였던 수익이 있을 건데, 한약 조제 시험을 통해서 한약 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에게 대한 합격 처분, 이제 약사도 한약을 지을 수 있게 되죠. 이런 시험에 합격하면. 그러면 기존의 한의사분들이 반박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약사들에 대한 합격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러한 한의사 면허는 허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로서 자격 자체를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밑에 석탄 강업업에 대한 허가 역시도 허가기 때문에 기존의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신규 허가로 인해서 영업상 이익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사적 이익 침해이기 때문에 원고로서 자격 인정 안 해준다는 거. 석탄업 허가 잘 기억하시고요. 석탄 가공업. 자, 그 다음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이 이제 의사 면허죠, 여러분. 자, 병원 설치가 불가능한 용도에서 병원 설치가 가능한 용도로 건축물을 바꿔줬다. 그러면은 기존 인근의 병원에서는 이제 거기에 병원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투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의사 면허이기 때문에 허가에 불과해서 원고 적격이 없다. 기억하시고요. 자, 숙박업 구조 변경 허가 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사람도 숙박 허가업 자체가 허가기 때문에 다툴 자격이 없습니다. 또 목욕탕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목욕탕도 다 허가입니다. 이제 6번을 여러분들이 좀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담배 소매인이 있습니다. 어떤 그 슈퍼나 편의점, 마트에서 담배를 팔려면 담배 판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구내 담배 소매인이 있고요. 일반 담배 소매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내 같은 경우는 마트처럼 좀 큰 영업장에 내주는 업이고요. 일반 담배 소매인은 편의점급에 내주는 하나의 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신규 구내 소매인의 지정 처분에 대해서 기존 일반 담배 소매인이 이걸 다툴 수 있냐? 바로 옆이라 해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 담배 판매업 자체가 담배 판매 허가가 뭐다? 허가기 때문에 기존에 누려왔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단순히 무슨 이익? 사실상 이익,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라고 해가지고 다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즉, 근데 밑에는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는 일반 담배 소매인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일반 담배 소매인, 즉 같은 일반 담배 소매업끼리는 그 법률의 규정을 따져봤더니 아까 앞에서 뭘 봤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 법률의 근거를 따져봤더니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반 담배 소매업 허가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일반 담배 소매인끼리는 기존 업자가 새로운 업자에게 또 일반 담배 소매 허가를 내줬다, 다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아시겠죠? 이거 두 개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는 구내 담배 소매인, 하나는 일반 담배 소매인. 다르면은 소송 제기 안 돼요. 같으면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잘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기존 약종상업자, 87년도 판례입니다. 예전에는 약사님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니어도 약종상업이라 그래가지고 약을 팔 수 있는 가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진짜 아주 시골 같은데, 약사님이 아예 없는데 그런 데는 아직 있다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존의 약종상업자가 실질적으로 약종상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 지역 내에서 약종상 영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시행규칙을 위반해가지고 다른 약종상업에게 그 갑의 영업 허가 지역 내로 영업소를 하나 더 내줘 버렸어요. 하지만 이런 약종상업 자체는 아까 얘랑 마찬가지로 과당 경쟁의 방지를 위한 하나의 제도적 취지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약종상업자가 다른 약종상업자의 영업소 이전 허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을 인정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개 과당 경쟁 방지로 인한 법률의 목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경원자입니다. 아까 경업자는 지금까지 봤고, 경원자는 뭐예요? 하나의 뭔가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3명, 4명이 지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경원자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를 내줬다. 그러면 1, 2, 3, 4 중에 1등에게만 내주면 2, 3, 4등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건 복효적 행정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수인의 신청을 받아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인허가를 받지 못한 2, 3, 4등은 그 인허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판단 기준은요. 경원자 관계에서 경원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허가에 대해서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원고 적격이 있어요. 왜냐? 1등만 되면 2, 3, 4는 실질적으로 거부 처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고 적격을 일단 인정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원래 신청을 하긴 했지만 그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은 여기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로서 자격을 안 줍니다. 왜냐? 원래 너는 1, 2, 3, 4 중에 뭐 2등이든 3등이든 뭐 4등이라고 봅시다. 4등이긴 했는데 너는 아예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네가 신청했기 때문에 너는 1등이 가져간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할 원고 자격이 없어 라고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구하는 것도 오케이지만, 즉 1등이 받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오케이지만 2등이 실제로 거부 처분 당한 거죠. 내가 받은 거부 처분만을 취소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라는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판례 액화석유가스, LPG입니다. LPG 충전소,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취소 소송을 구할 수 있겠죠. 실질적인 예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여러 업체에서 신청했다가 그 신청을 못 받은 자 같은 경우는 그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사항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의를 보겠습니다. 이게 뭐의 의의냐? 인인소송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의의가 좀 잘렸는데요. 인인소송이 뭐냐면 어떤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처분 등에 대해서 그 시설의 인근 주민이 다투는 소송입니다. 그 인근 주민이 왜 다투겠어요? 그 공장이나 이런 게 여기에 설치되는 허가가 나옴으로써 내가 환경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이런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판단 기준. 당해 근거 법규 및 관계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개인적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면 그때는 원고들에게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적격을 인정해 주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됐던 예들. 원자로 시설 부지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 자, 원자로 시설이 들어오면 그 인근 주민들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매우 불안하겠죠. 그래서 원자로 시설 부지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따져봤더니 당연히 인근 주민들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 인정해 줬습니다. 어떤 걸 취소하고 싶었겠어요? 부지사전 승인 처분의 취소를. 부지사전 승인 처분을 내준 거에 대해서 취소를 해가지고 사전 처분이니까 싹을 잘라가지고 우리 동네 원자로 시설 못 들어오게 해야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주거지역 내에 연탄 공장의 건축 허가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럼 당연히 주거지역 주민들은 매우 싫겠죠. 왜냐? 연탄 공장에 들어오면 연탄과 관련된 먼지가 되게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입고 있는 인접 주민에게 원고 적격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사실 뭐 73년도 판례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여러분들 포인트는 연탄 공장 건축 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근 주민들에게도 인정이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도로의 용도 폐지 처분에 대해서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 구체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 이 용어 자체가 포인트죠.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 구체적 이해관계를 갖는다면 당연히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밑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김해시장에 낙동강 합류 하천수 주변에 공장을 설립해주는 승인 처분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낙동강이 좀 오염될 우려가 생겼겠죠? 그래서 그 낙동강의 물금 취수장에서 취수된 물을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러한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처분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제3자로서 원고 적격이 있다 없다? 있다. 왜냐? 아니야. 이 낙동강에서 물을 받아서 먹는 사람들이 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비슷한 논리긴 합니다만 다른 게 바로 밑에 부정 1번입니다. 이거 먼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뭔가 그 물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장을 설치한 게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을 이제 지정해 놓은 걸 해제시켜 버린다는 어떤 행정청의 처분이 있던 거죠.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인근 주민들이 아니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돼 버리면 여기에 뭐 공장도 들어올 수 있고 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럼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은 지금까지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어온 것 뿐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원고로서 자격을 인정 안 해줬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위에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뭐 물금 취수장이라는 뭐 키워드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어떤 처분? 공장 설립 승인 처분. 근데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처분.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강력해요? 공장을 바로 설립해 줄 수 있는 이 처분 자체가 더 강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 적격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암기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다시 볼게요. 납골당 설치 장소로부터 500m 내에 20개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경우에는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환경이익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이 되기 때문에 원고 적격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납골당 그 지역 주민들 인정. 오케이. 그 다음 광업건 설정 허가 처분. 자, 광업 석탄을 캐는 거죠. 돌을 캐고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주변 인근들 입장에서는 환경에 오염될 수 있죠. 또 시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한 또는 이해관계 및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광업건 설정 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을 인정해줬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정 안 해준 애들 첫 번째 방금 봤었죠. 두 번째, 매립 목적물 택지 조성에서 조선시설 용지로 변경한답니다. 즉 어떤 데를 이제 매립해가지고 처음에는 특별히 뭐 공장을 설립한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조선시설, 배를 만드는 공장으로 매립을 하는 걸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뭐가 있었냐? 수녀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녀원에서 이 변경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라고 판사님 물어봤더니 아니 사실 저희가 그 수녀원에서 그 딸기잼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여기다가 배를 만드는 공장을 지어버리면 저희가 오염이 돼가지고 딸기잼 만드는데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게 인정해줄 만한 이유가 될까요? 인정해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녀원이 지금까지 여기에서 그러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왔던 것은 반사적 이익이지 법률상 보호될 이익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원고로서 자격 자체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수녀원, 조선시설 용지 변경, 원고 적격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3번.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유일한 통로가 아니게 됐어요.
즉 원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통로로 이 도로가 사용됐었는데 추가적으로 도로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뭐 2개, 3개가 돼서 그 기존의 하나의 도로가 이제 없어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은 도로 폐지 허가 처분에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이제 다른 도로가 있으니까. 만약에 계속 유일한 도로였다면 그 도로를 폐지하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고로서 자격이 인정됐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유일한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 자격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환경 영향평가 지역 관련된 논점과 판례들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었죠? 환경 영향평가법. 그죠? 원래는 자연공원법뿐만 아니라 그것만 보고 그 자연공원법에서 보호해주는 사람들만 보호이익으로 볼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넓히는 게 뭐였어요? 환경영향평가법도 봐가지고 그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원고 적격을 인정해줬다는 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제3자는 당연히 본인이 이러한 법률로 내가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내용 또 반복되고 있고요. 자, 이제 특별한 그 실질적인 판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 지역 내의 주민은 당연히 원고로서 인정이 되겠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걸로 사실상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구역 내 사람들은 그냥 소송 제기하면 원고 적격 바로 패스입니다. 패스.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여기 먼저 볼게요.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밖에 있는 주민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원고 적격이 없어요. 추정이 안 됩니다. 왜냐? 그 관련 법에서 그 바운더리를 정해놨는데 바운더리 바뀌니까.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라 했어요? 그러한 처분으로 인해서 처분 전과 비교했을 때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그 지역 밖의 주민들이 입증을 한다면 그럴 때는 원고로서 자격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이건 거죠.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과 농지 개량 사업 시행 인가 처분에 대해서 환경 영향평가 대상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런 거를 입증하게 되면은 원고로서 자격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키워드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환경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향유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환경 영향평가 구역 안에 주민은 아니지만 그 영향권 안에서 농사를 짓는 등 현실적으로 그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지역 밖이더라도 원고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예외적으로 농사 같은 걸 직접 지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만으로는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게 그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원고 적격 인정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언제든지 시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타 판례들에 대해서 쭉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1시간 조금 넘어서 끝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판례들은 제가 따로 체크 이렇게 안 해놓은 애들은 오늘이나 어제 배웠던 판례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바로바로 패스할게요. 자, 우리가 그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에서 그 계획 범위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원고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고요. 또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공장 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있다면 그 인근 주민들, 이건 좀 약간 좀 독특하긴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공장 설립을 승인을 했는데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누군가가 제기해서 그 처분 자체가 취소가 됐어요. 근데 그 승인 처분에 기초한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이 아직 좀 남아있을 때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소송 제기할 필요가 아예 없겠지만 아직 잔존한 경우에는 그 인근 주민들은 그 남아있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학교 법인에 의해서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당연히 본인한테 그 임원 취임 승인 신청 반려 처분이 내려졌다면 원고로서 당연히 자격이 있겠죠. 자기한테 내려진 불이익 처분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 봤던 판례고요. 또 그 교도소 안에서 자기가 이제 접견 허가 신청을 했는데 교도소장이 안 해줬어요. 그러면 안 해준 처분 자체가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 접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구속된 피고인은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기타는 이제 제3자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원고 적격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타 판례들을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6번 판례도 좀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미얀마 국적의 갑이라는 사람이 위명인인 을 명의로 여권을 받았습니다. 위명인이라는 거는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조 여권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 이름
그 존재하는 사람 것도 아닌데 그냥 위명인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깡통 여권이죠. 그 위조 여권을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법무부 장관이 봤더니 아니 네 명의도 아니고 을 명의 없는 사람 거 여권을 가져와서 난민 신청을 해? 안 해줘. 난민 불인정 처분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인 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가짜 이름을 사용한 갑이기 때문에 그 갑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일단 인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을에게 내렸다고 보이는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을 갑에게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난민으로도 또 인정을 해줬어요. 약간 좀 정치적인 그 내용도 좀 들어가 있는 판례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미얀마 국적 갑 위명인 을 이름으로 뭘 받았다? 여권으로 가져와서 난민 신청했는데 그거를 난민 안 받아줬을 때 실질적인 갑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봤던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자, 압류 과세 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그 체납자 소유가 아니라 제3자 소유의 동산을 압류를 했어요. 동산이라는 건 물건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 체납자가 그 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물론 내 소유의 동산을 압류당한 건 아니지만 이 제3자 소유의 동산을 압류해버리면 그 자체가 무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납자로서는 이 처분 자체가 잘못된 걸 이제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내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 걸 압류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체납자에게는 원고 적격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따가 이런 거랑 비슷한 판례 밑에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것도 어제 봤던 판례입니다. 건축 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인적 요소에 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하고요.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둘이 틀어져가지고 더 이상 그 땅 위에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다.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가 그러한 건축 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어제 배웠던 판례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고 적격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 중에 일부 취락을 개발 제한 구역에서 이제 해제를 해줘요. 그러면은 사실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면 그 일부 취락 마을 주민들은 좋겠죠. 왜냐면 땅값이 오를 거니까. 자, 근데 그런 내용의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 공무원이 실수해가지고 원래는 이 일부 취락 안에 이 토지의 소유자라는 갑이라는 사람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해제 대상에서 누락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원고 적격 인정 안 해줍니다. 왜냐? 판례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누락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한다고 한들 본인이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누락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원고 적격을 부정했습니다. 누락 토지 소유자 부정.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토지를 수용당해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그 토지 수용 자체가 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 결정 자체에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 이미 토지 수용당해서 돈 받아서 그냥 떠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봤고요. 이것도 아까 앞에서 봤습니다. 노조 기억나시죠? 그 다음 어제 봤던 판례죠.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를 다투는 원천 납세 의무자에 대한 통지. 그죠? 소득금액 변동 통지 안 된다. 근데 원천 징수 의무자는 당연히 다툴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5번. 압류 처분에 대한 압류 부동산을 매수한 자. 아까 우리 같은 압류긴 합니다만은 아까는 체납으로 인해서 그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압류했을 때는 그 체납자가 원고 적격 인정해줬죠. 근데 같은 압류입니다만 여기는 이미 압류돼 있던 부동산, 땅 같은 거를 제3자가 샀어요. 그 제3자가 이제 압류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압류 등기가 이미 돼 있었고 그 이후에 압류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위 압류 처분에 대해서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데 불과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로서 자격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이거 보고 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피해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아까 우리 장희자동차 운송사업 과징금 취소 처분 기억나시죠? 넘어가고요. 자, 운전기사의
합승 행위를 이유로 소속 운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합승이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우리 지금 택시 타면 내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나만 그 택시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합승이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예전에는 뭐 카카오 택시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내가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기사님이 그냥 누가 또 택시를 잡잖아요. 그럼 일단 세워가지고 목적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나 이미 타 있는 사람이랑 비슷한 동네로 가는 것 같다. 그럼 일단 타세요 해서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이랑 제가 택시를 같이 탑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먼저 내리거나 내가 먼저 내리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더블로 돈을 벌어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보통 합승이라 표현합니다. 합승행위가 이제 금지가 돼 있고 합승하다 걸리게 되면은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는데 택시기사가 잘못하면 그 택시 회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 기사에게 뭔가 침익적인 뭔가를 내리겠죠. 월급에서 깎는다거나 하는데 어찌됐건 택시 회사가 이런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 그 운전기사 있죠? 그 운전기사가 그럼 직접 원고로서 이런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냐?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징금 부과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당해 운전기사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어떤 회사나 법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구성원일 때는 직접 구할 수가 없다 했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은 전공이 다른 교수의 임용으로 인해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수 임용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자격이 없다. 자, 이거는 우리 아마 서울 시립대 사건이었을 겁니다. 시립대 관련된 시립대 세무학과에서 세무학과 관련된 여기 나와 있죠. 세무학과 관련된 교수님을 자기들은 원하고 학교에서도 임용을 해줘야 되는데 세무학이 아니라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님을 임용했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우리 학습권 침해당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임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뭐라 했다? 그 불이익은 실질적으로 학습권이 좀 부족해질 수는 있겠죠. 전공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런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어서 너희들은 이런 임용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자격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요. 또 부교수 임용 처분에 대해서 같은 학과의 기존 교수님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 부교수로 임용된 분이. 그래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교수님의 임용 처분을 취소할 원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시간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6단원 매우 중요하고 오늘은 아마 원고 적격만 나갔기 때문에 복습할 때에도 이런 목차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차를 어떻게 잘랐는지 또 아까 봤던 제3자요 같은 경우 그 안에서도 경원자, 경업자, 인인소송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으로 폴더를 잘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복습은 반드시 그날 꼭 해주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저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